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모의고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 문제 가지고 할 텐데 미리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보기라도 문제랑 보기라도 읽고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를 한 개 한 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아셨죠? 문제를 먼저 보고 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교반에서 이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이론 설명 드리기 시작하면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 20분 걸리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론은 이렇게 할게요. 그 해당하는 문제에다가 어디서 공부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페이지 번호 불러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제가 설명하는 요 해당하는 문제의 그 이론이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불러드리는 그 페이지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시면 페이지 번호 적어놨다가 풀이 다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그 해당하는 페이지 가서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까요? 1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 강조하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했냐 하면 21페이지에서 했었어요. 21페이지. 21페이지 가시면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상충관계. 페이지 번호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이 싸운다라고 제가 하면서 아마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토지를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0억이야. 그럼 100원으로 쓰면 굉장히 신뢰성 있죠. 그렇죠? 과거의 원가로 쓰면. 그렇죠? 근데 100억으로 쓰면 지금 시세로 치면 굉장히 또 목적 적합하잖아. 그렇죠? 거기 둘이 싸울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더불어 평창 소재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금액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 원가죠. 과거 원가. 취득 후의 토지 가치 상승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상가격으로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신뢰성이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지. 만약에 지금 시세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목적 적합성이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3번 신뢰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페이지 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가도 되죠? 2번. 자, 2번은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참고하시면 되냐 하면 페이지 31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돼요. 31페이지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 나오거든요.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 이 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기본 요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번호 적으셨죠? 자,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인데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돈이 나가거나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아니죠. 의무는 뭐예요? 부채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 정의를 쓴 거죠. 그렇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문제 읽어보셨죠? 네. 자, 믿고 하는 거니까. 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서 잠깐 참고하시면 되냐 하면, 32페이지가 손익계산서 기본 요소거든요. 수익과 비용 무엇이냐? 기본 요소 설명한 게 있고, 특히 제가 33페이지에서 뭘 설명드린 게 있냐 하면 포괄이익의 개념을 설명드린 게 있어요. 포괄이익. 이 포괄이익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포괄이익.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고 오시면 돼요. 포괄이익 기억나세요? 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연봉 1억이다 그럼 수익이고 생활비로 7천만 원 썼다 그럼 비용이고 그럼 3천만 원 남겼잖아요. 그 3천만 원은 제가 진짜 번 돈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1억.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가짜 이익. 다른 말로 장기 미실현 이익. 그렇죠? 이걸 기타 포괄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본 건 아니야. 근데 넓게 본다면 이것도 본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순수하게 본 돈 3천만 원 남기노라고 아파트 값 1억 오른 걸 합쳐서 1억 3천을 총 포괄 이익이라고 불렀죠. 그죠? 부를 때. 그래서 그 아마 필기 안 하신 분들은 필기 안 돼 있을 텐데 여기서 하고 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기 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뭐 일반적인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게 포괄이익이란 기업 실체가 소유주, 우리 회사 주주랑 자본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자본의 증가가 아니죠. 자본거래가 아닙니다. 자본거래외 또는 손익거래라고 불러요. 손익거래. 자본거래라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대사원들, 증자, 감자 이런 걸 자본거래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그거 말고 우리 회사가 장사해서 손익거래라고 불러요. 손익거래 중에 정확하게 쓰면 포괄이익은 진짜 뭔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실현 이익입니다. 손익계산, 손익거래 중에 미실현 이익을 우리가 부를 때 포괄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정확한 기타 포괄이익이죠. 단기순이익하고 기타 포괄이익 묶어서 부를 때는 총포괄이익이라고 부르고. 그죠? 여하튼 간에 포괄이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일반적인 우리 장사한 거.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4번을 갈까요? 4번은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제가 어디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려서 개념만, 회계 1급은 개념만 알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463페이지에서 설명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금흐름표란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회사 현금이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를 보여주는 건데 크게 제가 영업활동이란 게 있고 투자활동이란 게 있고 재무활동이란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활동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뭐 일반적인 상기업이라면 상품을 사다가 팔고 직원들 급여 주고 이런 활동, 일반적인 영업활동. 아시죠? 장사하는 거. 그 다음 투자란 것은 주로 뭐 우리 회사가 비품을 삽니다. 기계를 삽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취득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투자활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재물한 거 뭐라고 했어요? 돈을 빌리거나 증자하거나 이런 것들. 돈 끌어다 오는 거. 그죠? 그래서 차입이나 증자 같은 걸 부를 때 재무활동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활동을 구분할 줄 아시면 4번을 풀 수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다음은 너무 빨리 하나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단기 현금흐름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 항목은 주식회사 3일의 현금흐름표에 어떠한 현금으로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 보시면 회사가 공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사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토지 샀대, 땅 샀대. 건물 사고, 땅 사고, 기계 사고 이런 것들. 유형 자산을 사거나 파는 활동은 투자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획은 투자 활동이고, 니은은 회사는 정기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일부를 상환했다. 돈 빌리거나 아니면 갚는 것도 포함해서 돈을 빌렸다, 갚았다 이런 거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활동이죠, 그렇죠? 재무 활동. 그다음 디귿은 회사는 단기에 원재료를 구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뭐 제조회사라면 원재료 사는 거.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만들겠죠. 만들어서 판다. 제품 판다. 이런 것들 뭐예요? 영업활동. 일반적인 영업활동.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영업활동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세 가지. 뭐 책 페이지 가서 다 이런 거보다 이거는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충분하니까. 자, 그 다음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5번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 여기 있어. 다 기억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기준하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어디서 있냐 하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 비율법 기억나세요? 유동성 비율법. 현금화 속도가 빠른 순서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어디서 있냐 하면 제가 페이지 번호 적어왔거든요. 54페이지에서 했었어요. 5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비율법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퉁치지 않습니다. 상기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표시합니다라고 했잖아. 그죠? 기억 안 나시면 페이지 보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기준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372페이지 보시면 돼요. 372페이지. 그래서 요거 살짝 옆에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뭐 화면 스톱해서 지금 보고 오셔도 되는데 문제 쭉 들으시고 페이지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복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하실 때 요 페이지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자, 쓰셨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고 유동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한다. 이게 유동성 비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과 부채도 반드시 상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도 원칙적으로 퉁치면 안 돼. 이자 수익 100, 이자 비용 100, 퉁쳐서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액이 기본이 총액이. 아셨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총액으로 또는 총계로 합니다라고 기본이고 시험에서 상계합니다. 순액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아셨죠? 상계, 순액이란 말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6번은 뭐 당좌자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 유동은 당좌와 재고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좌에 들어가는 걸 찾아보세요라는 거 하는 건데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기획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니은 매출채권, 디귿의 단기금융상품까지가 당좌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리을의 뭐 재고는 당연히 재고자산이고 미음의 유형은 당연히 유형자산이고 그죠? 자, 그 다음은 7번 하겠습니다. 7번은 다음 중에 매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어디서 특히 답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어요. 동그라미 4번. 4번인데 이 4번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77에서 78페이지 참고. 이거 뭐였냐면 우리 이거 했다고 이렇게 했거든 제가. 바드럼 할인할 때 바드럼도 매출채권이잖아요. 은행에 판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쓸게요. 여기 페이지 분명히 필기돼 있을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아니지. 진짜 은행에 판 걸로 봅니까? 라고 했을 때 매각거래라는 게 있고 이때는 매출채권 지웠잖아요. 매출채권 지우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잡았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빌린 걸로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차익거래라는 게 있었잖아요. 차입거래일 때 어떻게 했어요? 매출채권 지웠어요? 안 지웠죠? 놔두고 그냥 단기 차입금 새로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이 케이스야. 돈 빌리는 걸 보는 케이스.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 매출채권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매출채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차입할 때. 단기 차입금 만드는 거예요. 현금 예를 들어서 은행에 팔고 100만 원 받으시면 차변에 현금 100,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 그렇죠? 단기 차입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매출채권은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그렇죠? 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이제 대손 충당금 돈 떼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라고 한 건데 제가 이건 어디서 했냐 하면 83페이지부터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 그 설명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프린터로 대체했었거든요. 페이지에서. 아마 이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이거 프린터로 대체할게요 라고 하면 제가 칠판에다가 쭉 프린터로 사례를 든 게 있어요. 대손 충당금의 전체적인 회계 처리. 그죠?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풀 수 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X1년도 B저축은행의 매출채권 대출이죠. 죄송합니다. 대출채권. 저축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주는 게 그 회사 영업이잖아. 그렇죠?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B저축은행 대출채권 기말잔액의 5%를 대손금으로 설정한다고 할 때 단기 대손 처리 및 설정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X1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렇죠? 일반적인 매출채권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X1년도 초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니은에서 3월 10일 날 그 12만 원만큼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다. 그럼 니은이 어떻게 했겠어요? 3월 10일 날. 작년에 20만 원 충당금 쌓아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메꿨겠죠. 충분하잖아. 그렇죠? 12만 원만큼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이렇게 했겠지. 대변은 뭐예요? 매출채권으로 가정할게. 그냥 매출채권 없앴겠지. 12만 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대손 충당금 얼마 남아요? 20만 원 중에 12만 원 썼으니까 8만 원 남겠지, 잔액이. 그렇죠? 근데 12월 30일 날 또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귿에 보시면 X1년도 말 대출채권 잔액은 950만 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 950만 원 곱하기 아까 5%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5%. 이게 예상률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8만 원 빼야죠. 그죠? 8만 원 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얼마냐 하면 39만 5천 원만큼 추가 설정할 거 아니에요? 이 39만 5천 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좌변에 대손 삼각비란 비용이 잡히겠죠. 그렇죠? 39만 5천.
대변은 뭐야? 다시 또 쌓겠습니다. 대손충당금 39만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회계 처리 보시면 물어본 거 뭐냐 하면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 순이익이란 것은 수익이나 비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비용 아니죠? 수익 비용 아니죠? 이게 비용이잖아. 39만 5천 원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39만 5천 원만큼 이익이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동그라미 2번이죠. 39만 5천 원 이익이 줍니다. 감소합니다. 라고 되겠지. 혹시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스톱해서 필기하세요. 내용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9번 하겠습니다. 줍니다. 네. 자, 9번은 재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 재고는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사장에서 했었어. 사장에서 106페이지에서 했습니다. 106페이지. 재고 자산 사장 요 전체 내용이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물어보는 거라서 사장이라고 쓸게 그냥. 요 페이지가 사장이거든요. 재고 자산.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재고 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은 재고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얘기한 거고. 읽어보셨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재고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죄송합니다. 취득원가주의를 적용하지 뭐 원래 상가격으로 놔두잖아. 그렇죠? 평가하는 거 아니죠. 근데 물적 손상 등으로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맞죠? 그렇죠? 떨어지면 내가 산 원가보다 떨어지면 평가 손실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뭐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다 더해라 그 얘기고. 동그라미 4번 틀렸죠. 기말 재고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취득 원가랑 원가와 공정가치 차이를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평가이익은 없는 거예요. 정가법은 평가 손실만 있는 거지,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산 가격이 이건데 가만히 놔두면 이거 뭐래? 원가법. 원가로 놔두세요. 올라가면 평가이익, 떨어지면 평가손실. 이건 뭐예요? 공정가치법. 저가법은 뭐였습니까? 내가 산 가격 이상 올라가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평가손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떨어졌을 때만 쫓아가는 이 방식이 저가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는 저가법이란 말이에요. 저가법이니까 평가이익은 없죠. 평가손실만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재고의 취득 원가의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했냐면 107페이지에 썼습니다. 107페이지. 107페이지에서 제가 크게 이렇게 갈라드렸어요. 주로 상품이라면 사오는 거니까 매입원가라 불렀고 매입원가. 이 필기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내가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제조원가라 불렀거든요. 제조원가. 근데 이 제조원가는 제가 회계관리 1급이 원가 회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건 일반적으로 이거는 매입 가격에다가 안 적어도 되겠죠. 취득부대 비용도 하시고 할인, 애누리, 그렇죠? 환출 이런 거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올 때. 근데 제조원가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뭐 커피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커피 얘기하면서 커피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냐 하면 재료비가 있고 재료원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인건비, 노무원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 기타 등등 뭐 커피 가게 임대료 이런 거 임차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요금 이런 걸 묶어서 제가 뭐 그때 뭐라고 했냐? 기타 간접 원가입니다라고 하면서 요거 다 합쳐진 금액이 커피의 원가예요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요건 근데 솔직히 원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건 문제를 내셔가지고.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번은 다음 읽어볼게요. 다음 중 재고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 생산 후 판매 전 창고 보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있대. 이건 원가 아니에요. 바로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비정상적인 낭비. 비정상적 낭비. 또는 보관, 판매, 관리란 말이 나오시면 이건 비용입니다. 원가 아닙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1번이 이거죠. 그렇죠? 보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재료원가 중 비정상적 낭비 이거죠. 그렇죠? 재고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죠? 바로 비용 처리해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재고 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판매 수수료는 당연히 원가 아니죠. 판매 수수료는 별도의 판매 관리비죠. 그렇죠? 비용이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거든요. 그렇죠? 동그라미 4번. 제품 제조를 이거예요, 이거.
제조를 위해 공장에서 사용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요거에 들어가요. 재료원가랑 노무원가는 아니고 재료비는 아니잖아. 인건비도 아니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들어가니까 재고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포함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거는 이제 물건 만들 때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원가액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뭐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특히 이거 동그라미 3번 좀 중요합니다. 그죠? 107페이지에서 제가 필기 다 해드렸으니까. 지울게요. 필기 안 하셔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울게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문제랑 보기가 서로 매치가 안 되죠. 그렇죠? 잘못 나온 문제인데 일단 할게요. 11번 3일의 재고랑 관련된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해서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1월 말 연재 매출원가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죠. 그렇죠? 총평균법 한번 해보래. 근데 보기가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보기가 나와 있죠. 보기 잘못된 거예요. 동그라미 1, 2, 3번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냥 일단 풀이만 해볼게요.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평. 전체 사온 금액을 전체 사가지고 온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평균 단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총평균 단가. 총평균 단가 얼마냐 하면 박스에서 기초재고가 저 끄트머리 금액 보세요. 6,000원이죠. 그렇죠? 6,000원. 기초재고 6,000원. 내가 사가지고 온 가격 다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매입한 게 1월 3일 날 매입한 게 4,400원. 그 다음은 또 매입한 게 1월 11일 날 매입한 게 4,600원. 사온 것만. 그 다음 1월 27일자 사온 게 2,200원이죠. 그렇죠? 이게 전체 사가지고 온 금액이고 매입 금액이고 그 다음에 사가지고 온 수량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재고 보세요. 맨 위에 기초재고 몇 개? 300개. 사가지고 온 것만. 그 다음 1월 3일 날 사가지고 온 게 200개. 그 다음은 1월 10일 날 사가지고 온 게 200개. 그 다음 1월 27일 날 사가지고 온 게 100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사가지고 온 매입 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얼마예요? 800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여기 평균 단가가 얼마 나오냐 하면 21.5원 나옵니다. 21.5원. 21.5. 그렇죠? 근데 물어본 건 매출원가 물어봤잖아요. 매출원가 맞죠?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전체 팔려나간 수량에다가 이거 때리면 될 거 아니겠죠? 전체 판매된 수량 몇 개입니까? 1월 6일 날 400개. 판매된 거 보세요. 1월 6일 날 400개. 1월 20일 날 200개. 합쳐서 600개 팔렸죠. 그렇죠? 팔려나간 600개 곱하기 평균 단가 21.5원 때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매출원가가 12,900원 나옵니다. 12,900원. 답이 보기에는 좀 없어요. 보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600개 곱하기 21.5 맞죠? 그래서 답은 12,900원입니다. 됐죠? 참고로 보기도 좀 설명드릴게요. 문제랑 보기가 전혀 상관없는데 보기 동그라미 1, 2, 3, 4번 있잖아. 그렇죠? 지금 틀린 걸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맞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시겠어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주문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쓰는 게 아니라 개별법 씁니다. 개별법. 한 개 한 개 따로 관리한다. 개별법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간에 이 문제가 요구한 것은 답은 이거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재고의 평가랑 평가손실 저가법 평가를 어디서 했냐 하면 118페이지에서 했고 그 다음 간모 기억나세요? 수량 부족 간모. 간모는 어디서 했냐 하면 121페이지에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모는 뭐 있었어요? 정상 간모라면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 간모라면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 수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떨어졌어.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12번 3일은 단일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말 상품의 장부상 수량은 500개고 취득원가는 단위당 200원이다. 기말 재고 실사 시 실제 수량은 450개. 그러면 500개 있어야 되는데 450개밖에 없으니까 50개 감모죠. 그렇죠? 동시에 재고의 시가가 180원이래. 내가 산 금액은 200원인데 지금 시세가 180원이니까 20원 평가 손실이죠. 그러니까 50개 감모에다가 20원 평가 손실 두 개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물어본 거 뭐냐 하면 평가 손실 물어본 게 아니라 재고의 감모 손실 구해버려요, 감모 손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감모랑 평가가 동시에 섞여버리면 수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떨어지면 뭐부터 하느냐 하면 반드시 감모 손실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간모 손실, 수량 부족부터 하는 겁니다. 수량 부족.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장부상 500개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50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50개 모자라잖아. 간모죠. 여기서 때릴 때 시가 때리면 안 돼요. 원가 때리셔야 돼. 간모 손실 구하실 때. 아셨죠? 그래서 일단 모자란 수량에다가 원가 200원 때려서 요게 뭐냐? 이게 간모 손실이야. 얼마냐? 50개 곱하기 200원 하시면 만 원이 나오네요. 답은 만 원이죠.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건 물어본 건 이건데 평가 손실까지 구하라 그러면 평가 손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평가 손실은 가격 떨어진 거. 간모는 벌써 했잖아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실제 수량에다가 450개에다가 나 2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 얼마예요? 180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평가 손실을 이렇게 구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9,000원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간모랑 평가가 혹시라도 이 문제처럼 이건 간모 손실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동시에 나왔는데 평가 손실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 먼저 수량 부족에다가 곱하기 원가 때려서 간모 손실 구하시고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떨어진 가격만큼을 평가 수술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답은 3번이고 동그라미 3번. 혹시 이거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고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설명 안 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은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단기 매도 만기 하나 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동자산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아보래요. 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했냐 하면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요 사이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은 요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그라미 1, 2, 4번이 뭔 뜻인지. 그래서 1, 2, 4번은 다 유동이거든요. 원래 만기랑 매도는 원래는 유동이 아닌데 이게 만기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내가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한다. 또는 매도는 원래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마음 바뀌어가지고 1년 안에 팔 목적이야 그러면 단기나 매도로 위로 끌어올립니다 라고 했잖아. 단 이름은 바꾸지 말고 단기로 바꾸지 말고 이름은 그대로 놔두시고 카테고리만 위쪽으로 유동으로 옮깁니다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이 페이지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고 유동 아닌 것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죠. 얘는 무조건 비유동. 정확하게 투자죠. 비유동 중에 투자입니다. 무조건 비유동. 지울게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손상차손 발생하고 회복되는 문제거든요. 손상차손 회복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했냐 하면 제가 이론은 157페이지고 157페이지 특히 158페이지 예제가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 예제 요구하면서 제가 요 회복에 관한 상세한 그 이론을 예제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페이지 좀 보고 오시면 돼요. 기억 안 나시면. 떨어졌다가 다시 도로 회복되었을 때. 그죠? 해볼게요. 자, 기억 안 나시면 페이지 보고 오시고 화면 스톱해서 14번 보겠습니다. 3회는 X1년도 1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4일에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리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만원이니까 처음에 100만원 주고 샀잖아요. 총. 그렇죠? 2000X1년도 12월 31일 손상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회수 가능 금액은 주당 5,000원으로 예상한다. 그럼 X1년도 12월 30일 날 1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얼마예요? 50만원 되겠죠. 그렇죠? 50만원. 그럼 이만큼 뭐예요? 50만원만큼 손상이죠. 마이너스 50만원만큼 손상 차손 발생했겠지. 그렇죠? 비용이잖아. 비용이에요. 근데 회복돼. 그렇죠? 계속 읽어보면 근데 2000X2년 중 손상에 대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며 회수 가능액은 12,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 거지. 다시 1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 120만원으로 띄웠죠. 그렇죠? 그렇죠? 물어본 건 뭐냐 하면 X2년 손상 자손 환입으로 단기 이익에 반영될 금액이 물어봐요. 단기 이익.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회복된 거예요, 지금? 70만 원 회복되었잖아요. 70만 원 수익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지난번에 내가 비용 처리했던 요 한도만큼, 요 본전 한도로 50만 원만큼 수익 잡고 내 본전 손해본 거보다 더 올라간 거 20만 원 뭐라고 했어요? 기타 포괄 다시.
그죠? 다시 20은 수익으로 잡지 말고 이건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했어요. 가짜. 아셨죠? 한도가 있다는데 본전 한도다. 손해본 본전 한도로 이 페이지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50만 원이죠. 그죠? 무조건 다 끌어올리 70만 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비용 처리했던 50만 원 한도로 환입을 잡습니다. 환입은 70인데 수익 잡을 금액, 이익 잡을 금액 50, 나머지 20은 내 본전보다 더 올라간 금액은 기타 포괄 이익이에요.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요. 자, 보시고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시고. 지울게요. 네, 자, 지우고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매도랑 단기 두가 평가인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그렇죠? 또는 영업의 비용이잖아. 단기 손익이 반영하는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렇죠? 자, 15번 볼까요? X1년도 12월 31일 현재 3일이 X1년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 남산과 용산 주식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주식회사 3일에 X1년도 손익이란 말은 단기 손익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손익. 그러니까 즉 수익 비용 물어보는 겁니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렇죠? 그 박스에서 남산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는 증권이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 200만 원보다 시가가 280만 원 되었으니까 80만 원 띄었잖아. 이 80만 원은 평가이익은 평가이익인데 뭐? 기타 포괄이익. 단기 손익 아니죠? 단기 손익 아닌 기타 포괄이익. 따라서 영향 없죠? 단기 손익에 영향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 용산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인데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50만 원 되었으니까 50만 원 뭐 평가이익. 얘는 뭐 단기 손익이죠. 그렇죠? 따라서 용산의 평가이익 50만 원만 올해 이익에 반영되겠죠. 기타 포괄 이익은 아니고 단기 손익이 반영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 되겠지. 자, 그 다음은 16번 보겠습니다. 16번 3일은 X 16번 하고 있습니다. 16번 3일은 X1년도 1월 1일 발행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 채권을 최초 발행 금액인 951963에 취득하였으며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얘기지. 이 채무증권에 대해서 3일이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수익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렇죠? 이거 제가 비슷한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161페이지 예제 가지고 했어요. 161페이지 예제. 제가 만기 보유증권 설명드리면서 총 3년간 내가 받을 이자 수익 얼마입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페이지 요 예제 보고 오시면 돼요. 분명히 필기 돼 있을 겁니다. 자, 물어본 건 이거예요. 3년간 내가 받을 총 이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총 받을 돈 얼마야? 내가 총 받을 돈. 이 채권을 삼으로써 만기 때 원금 100만 원 받죠. 그리고 매년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박스에서 리을의 표시이자, 유효이자 말고 표시이자 100만 원에 10% 준다고 했잖아. 그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세금 받죠? 3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금 100만 원하고 이자 30만 원, 10만 원씩 3번 총 130만 원 받잖아요. 그렇죠? 빼기 뭘 뺀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빌려준 돈. 채권 샀다는 얘기는 돈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지금 빌려준 돈 얼마야? 빌려준 돈. 내가 산 금액이 지금 빌려준 돈이잖아. 그게 얼마냐? 아까 951963이라고 했죠. 그렇죠? 951963. 요 차이 나는 금액이 3년간 총이자죠. 총이자. 여기 얼마야? 348037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 되겠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3년간 총이자인데 매년 이자는 얼마씩? 이게 유효이자율법이었잖아. 그죠? 유효이자율법.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3년간 총이자 물어볼 수도 있고 첫 해 이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첫 해 말 장부금액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사채하면서도 같이 사채에서도 설명드렸거든요. 사채는 이제 발행하는 입장이고 만기보유증권은 이걸 산 사람 입장이고. 자,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울게요. 그 다음 17번 유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유형자산, 17번 문제는 유형자산 전반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다 읽어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유형자산은 판매가 아니죠. 판매는 재고죠. 사용 목적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유형자산의 손상시 회수 가능액이랑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큰 금액이죠. 큰 금액. 동그라미 2번은 몇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냐 하면 기억이 안 나시면 19페이지, 219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순공정 가치랑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맞는 건데 동그라미 3번 마지막에 할게요. 동그라미 4번 봅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사용하고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내가 쓰던 건물을 철거했대. 다른 사람 건물을 사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쓰던 거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미상각 잔액과 철거 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즉시 비용. 바로 비용 처리하지.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은 어디서 했냐면 내가 쓰던 건물을 무너뜨리면 바로 비용입니다라고 해서 195페이지에서 했어요. 195페이지. 그럼 1, 2, 4번 다 틀렸으니까 맞는 건 3번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 잠깐 쉬고 있다. 잠깐 쉬고 있으면 감가상각하는 거죠. 그렇죠? N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영업에 비용 처리합니다라고 했죠. 어디서 했냐면 217페이지에서 했습니다. 217페이지. 잠깐 할게요. 여기 가시면 필기돼 있을 분명히. 그래서 이게 완전 중단한 케이스가 있고 제가 분명히 필기해드렸어요. 완전 중단. 아예 더 이상 이 기계 안 쓸 거야. 이런 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하면 안 돼요. 사지 말고 해당 자산을 안 쓴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팔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형이 아니라 투자로 분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일시 중단. 잠깐 쉬고 있다.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쓸 거래. 이때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하되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지 말고 영업의 비용 잡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 2반이잖아. 그렇죠? 잠깐 쉬고 있으면 감가상각을 하고 단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지울게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읽어볼까? 다 읽어볼게요. 이건 동그라미 1번. 동일한 내용 문서에서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경우 정률법은 특징이 초반에 왕창하죠. 비용 많이. 그렇죠? 정액비에 비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당기순이익과 유형자산 금액이 적게 표시된다. 당연히 비용 왕창 들어가니까 이건 적게, 장부 금액은 적게 표시되겠지. 그렇죠? 맞는 표현이고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정액법 안 읽어도 되겠죠? 동그라미 3번 틀렸죠? 일반적으로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게 아니죠. 동일한 건 정액법이 동일한 거지. 그렇죠? 정률법은 초반에 왕창, 뒤로 가면 조금씩. 이게 정률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네요. 뭐 4번 같은 경우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건 아마 회계관리 1급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는 추정치죠. 내가 5년 쓰고 나서 5년 뒤에 중고로 팔 수 있는 금액은 예상치거든. 예상치. 그거 바꾸는 것은 당연히 예상치를 바꾸는 거니까 회계 추정이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다. 예상치를 변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가 무형이네요. 무형인 특히 개발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 중에 연구단 개발에 들어간 돈, 연구단계, 개발단계 구분하고 연구단계는 비용, 개발단계는 다시 어떻게 해요? 자산 조건 충족하면 그때는 무형자산이고 개발비고 자산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했냐 하면 일단 19번 문제 할게요. 19번. 자, 근데 연구단 개발을 가르는데 개발 단계가 무슨 뜻인지를 19번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19번 다음 중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19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구석진 내용이라서 뭐 개발 단계가 무엇이냐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페이지는 물러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드린 건 아닌데 해당하는 페이지가 235페이지 가시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35페이지. 이 문제는 굳이 가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말장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동그라미 4번이 틀렸어요. 조건이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개발된 시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란 것은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출이 발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물건을 만들어서 매출이 발생할 걸 예상하는 거니까 예상치. 예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말장난 문제입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이 중요합니다. 20번 보세요. 20번은 제가 어디서 풀어드렸냐 하면 거의 비슷한 문제가 237페이지 예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237페이지 예제. 그래서 요때 요거 문제 푸셨다면 요거 풀 수 있거든요. 자, 20번 볼게요. 3일은 X1년도 설립된 벤처회사로 X1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잡을 금액을 찾아봐요. 비용으로. 자, 일단 기억 보세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40만 원 뭐? 바로 비용. 그렇죠? 기억이 40만 원. 얘는 무조건 비용. 그 다음 니은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50만 원은 따져보는 거죠. 자산 조건 충족하면 자산인데 자산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이잖아. 그렇죠? 그럼 50만 원 중에 디귿에 보세요. 디귿에. 니은하고 디귿.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50만 원 중 20만 원은 무형자산의 개발비 인식 요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자산이니까 30은 뭐예요? 비용이라는 얘기지. 그럼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30은 비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을해 보세요. 20만 원 자산 잡았잖아. 방금. 그죠? 20만 원은 그 영원히 자산 아니에요. 이것도 개발비도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상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각비만큼 비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만 원 중에 상각비를 구하는 문제가 리을이거든요. 리을 보세요. 자, 요 20만 원 개발비 잡았는데, 자산 잡았는데, 개발비에 사용 가능한 시점은 2000X1년 올해 7월 1일부터고, 6개월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치 상각하는 겁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다. 그러면 정액법을 하는 거니까, 무형은 별말 없으면, 나누기 5년, 곱하기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치, 12분의 6 하면 되겠죠. 그쵸? 요게 X1년도 상각비라 되겠죠. 2만 원 되겠네요. 그쵸? 그죠? 그럼 총 비용 처리할 금액은 4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상각비로 2만 원에서 72만 원이 총 비용 처리할 금액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되셨죠? 네. 자, 그렇게 하고 20번까지 풀고 21번부터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해서 볼게요. 너무 또 길게 하면 힘들어 할 테니까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푸시고 혹시라도 문제를 안 읽고 바로 수업을 들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해당하는 페이지 다 적어드렸으니까 그 페이지 기억 안 나시면 보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